우리가 앞으로 3년, 5년 안에 마주하게 될 그 상황은 우리의 지능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지능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팔란티어의 지금 PER이 워낙 높거든요. 몇백 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다. 그런데 매출액이 거의 매년 2배가 되고 이익도 수십 %, 거의 2배가 되고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 한 주를 사세요. 한 주를 사고 그 날짜 대비 어떻게 됐는지를 학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비티 벤처스 정주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투자 업계에 몸담고 있고요. 그래비티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를 겸하고 있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의장이고요. 한 1,100억 정도 이상을 스타트업 50여 개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쌓이는 인사이트를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서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좋은 이야기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초지능 시대 미국 빅테크 전략을 깊숙이 알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 초지능 시대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C 시대가 있었고 인터넷이 닷컴 버블 때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인류에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들의 어떤 편리함을 극강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 데이터가 모여서 효율적으로 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이 마주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똑똑한 존재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인류가 더 똑똑한 존재를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뭐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이런 것처럼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은 어떤 정보나 데이터나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3년, 5년 안에 마주하게 될 그 상황은 우리의 지능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 지능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의 수명은 100년, 뭐 110년 뭐 이렇게 진짜 맥스로 뭐 20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십만 명의 두뇌를 수천 년에 달하는 어떤 데이터로 한순간에 정말 축구장 넓이 한 수십 개에 달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람 수십만 명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초단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뭐 신약 개발이나 우주 탐험이나 물리학에 풀리지 않았던 난제들이 5분, 10분 안에 갑자기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열광하기도 하고 공포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 그런 초지능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각 기업들의 전략이 궁금한데요. 먼저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이 모든 어떻게 보면 하이프, 초지능에 대한 가는 길목마다 정말 좋은 포석들을 잘 깔아놨어요. AI 칩이면 칩, 자율주행, 크립토도 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것과 뭐 데이터 센터를 위한 솔루션, 피지컬 AI로 요즘 또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젠슨 황 대표이사가 지난 한 30몇 년 동안 대표이사 한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변화의 변곡점들을 계속 느껴오던 분이 이제 몇 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운용을 하면서 최근에 뭐 오픈 AI나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포석을 또 깔아놓고 있죠.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슨 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계속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랑 오픈 AI 서로 뭐 지분 투자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거의 내부자 거래 뭐 아니면 순환 참조 아니냐, 벤더 파이낸싱 이런 뭐 비난의 목소리도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었다. 왜냐하면 오픈 AI의 지분 가치가 앞으로 몇 배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 파트너로서 오픈 AI의 성장성을 좀 확신을 하게 된 거고 엔비디아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픈 AI의 연산의 효율도 좋아지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연구개발 기껏 잘해서 오픈 AI 좋은 일을 해주니까 지분 투자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함께 상승 효과가 나는 상황이 내년에 이제 발생할 것 같고 이제 오픈 AI를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오픈 AI의 초기에 최대 컨트리뷰터, 최대 출자자 중에 한 분이 일론 머스크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방법원에서 소송 중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암투를 많이 까먹고 계시는데 그록하고 오픈 AI는 정말 이제 앙숙의 관계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존심을 걸고 자신을 배신 때린 샘 알트만을 계속 저격하기 위해서라도 그록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문제는 클로드 엔트로픽, 그록, 오픈 AI 다 미국 회사라는 거죠. 미국이 지배하는 이 초지능의 어떤 발전 방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딥시크나 이렇게 중국의 어떤 알리바바도 그렇고 추격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전체 그리고 중국과 그의 친구들 약간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 AI 군비 경쟁으로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은 AI 분야에서도 우주 통신 분야에서도 양자 컴퓨팅 그리고 핵 융합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아직 점령하지 못한 기술적 혁신 분야에서 계속 격화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신냉전, 초지능 시대의 새로운 냉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 이것이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피지컬 AI는 피지컬과 AI가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장이 있겠죠. 공장에 기계들이 있죠. 사람이 있죠. 그리고 공장 건물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초지능 단계로 가면 이 공장에서 일하던 20년, 30년 숙련된 분들의 노하우들이 AI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공장의 어떤 오류나 그리고 불량, 그리고 생산 효율을 최적화시키는 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부품 3개, 4개 부족하다고 납품이 지연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거의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식스시그마 어떻게 보면 생산의 효율을 위한 경영 전략, 논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제조의 노하우를, 집대성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인풋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이 분야에서 사실 제일 앞서 있는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죠. 많은 분들이 이제 팔란티어 하면은 FBI, CIA 이래가지고 베일에 쌓여져서 알 수 없는 회사다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요. 팔란티어 투자를 본인 자산의 10%, 20% 투자하면서 팔란티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안 봐요. 지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제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조를 어떻게 AI로 혁신할 것이냐. 그래서 온갖 종류의 정말 많은 데이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베일에 쌓여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강권 드리는 게, 미국 주식을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그 투자한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영어를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구글 번역하면 바로바로 번역이 되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알렉산더 카프의 연설을 꼭 유심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젠슨 황의 이야기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듣죠. 그냥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알렉산더 카프의 이야기는 TV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어떤 미래적 방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첨단 제조 국가죠. 제조업을 AI로 재정의하겠다라는 알렉산더 카프의 그 야심찬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제조 노하우, 제조의 완벽을 기하는 그 수율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근면성실하고 이 10년, 20년 동안 쌓여진 노하우들을 팔란티어에게 다 털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에 있어서 알렉산더 카프 그리고 팔란티어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어느 정도로 비교를 하냐면,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가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세계 제국주의를 확장을 시켜나갈 때 동인도 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도 생겼고, 그리고 금융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패권을 장악하는데 동인도 회사가 앞잡이 역할을 한 건데요. 이 시대의 동인도 회사가 엔비디아도 아니고 저는 팔란티어가 훨씬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카프가 작년에 쓴 책이 있어요. 기술적 공화국.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고요. 얼마나 문제적인 책이냐면, 그 책을 읽어보면 자진모도할 정도로 서구가 AI 군비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미국 땅에 중국 국기가 꽂히게 될 것이다.
점령당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살상을 하든 이 AI와 로봇과 드론과 이 모든 기술을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거꾸로 잡아먹힌다. 이런 위기감을 조성을 해요. 누구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합니까?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와 너무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기술혁신기업 팔란티어의 대표이사가 작년부터 마치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쓰는 것처럼 거의 이 내용은 선동적이에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생 비난해요. 너네 그렇게 맘 편하게 혁신적인 기술 가지고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면 난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네가 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고도 좋겠냐. 이러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군수 그리고 국방에 AI를 활용하는 걸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책이 작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말부터도 트럼프가 어떤 암살을 당하든 이 정권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 빅테크 타이탄들,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도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 메타, 주커버그 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 공화국의 이 개념이 내재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잔인무도해지겠죠. 미국의 패권이 훨씬 더 흉폭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 한 사람의 기행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만들어내는 AI 군비 경쟁이 거의 과거의 구소련과 냉전 경쟁하던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런 초지능이라는 과거의 원자폭탄 만들 때보다 더 가공할 만한 위협을 지닌 어마어마한 무기잖아요. 이 초지능을 향해서 지금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평화 속에 있었던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돈 많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 자유와 미국의 위대함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도 총칼 들고 나서야겠다. AI에 로봇에 드론에 붙여가지고 군비 경쟁에 우리도 투신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구글이 Don't be evil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 미국 정부랑도 엄청나게 서로 융합이 돼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 1940년대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빨리 만들어서 독일, 일본을 이겨야 된다. 대통령한테 레터를 보내고 그거로 인해서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작년 말에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AI 버전 맨하탄 프로젝트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모든 흐름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술 혁신의 어떤 버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난 한 50년, 길게 보면 100년 우리가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규모의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닷컴 버블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닷컴 버블은 되게 작은 규모의 섹터 버블이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다우존스 인덱스나 이런 거대한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대기업들은 주가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닷컴 버블로 인한 어떤 충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S&P 500 지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탑 10 기업이 다 AI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AI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나고요. 이익도 늘어나요. 팔란티어의 매출은 연간 80% 정도 성장하고요. 이익도 80~90% 성장합니다. 제조 분야에선 더 많이 성장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대기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AI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내년 후년 되면 훨씬 더 이 진폭이 커질 거예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죠. 600조, 800조 한다고 하는데 한 100에서 150조 지금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 건 내년 연말 정도 될 거예요. 내년 연말에 트럼프의 임기 중간에 중간 선거가 또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금 초지능의 등장과 부채 위기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데 이런 큰 규모의 어떤 파고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AI 군비 경쟁에 팔란티어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이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 연초에 제 유튜브 채널 그래비티 인사이트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에는 피터 틸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디 반스 부통령이 피터 틸이 설립한 펀드 회사, 투자회사 저희처럼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의 투자 심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제디 벤스가 그 투자 심사역에서 독립해서 나갔을 때 국회의원 되라고 정치 헌금을 몇백억을 해줬고 거의 대부분의 정치 헌금을 피터 틸이 해줬습니다. 그럼 그냥 아빠 같은 존재죠. 제디 벤스는 피터 틸의 사람입니다. 현재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립토,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분이 데이비드 sak스란 백악관 보좌관인데, 그분도 피터 틸의 대학교 시절 찐 친구입니다. 그분하고 데이비드 sak스랑 피터 틸이 함께 공동 창간했던 그 잡지가 있어요. 스탠포드 리뷰라고.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잡지까지 창간했어요. 그 90년대입니다. 그 잡지의 창간의 어떤 모토가 뭐냐.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이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의 혁신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자꾸만 너무 작은 혁신들, 어떻게 보면 편리함, 소비자 친화적인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를 편하게 해주는 거다. 그것도 좋긴 좋지만 그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원자력 발전, 원자폭탄, 세계의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실리콘밸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사상이라는 것이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은 그때부터 그 주장을 외쳐왔고, 근데 페이팔을 통해서, 페이팔의 큰 경쟁자였던 당시에 일론 머스크의 페이먼트 회사 합병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랑도 한동안 또 함께 공동 창업자처럼 지냈고, 그런데 헤어지면서도 또 나쁘게 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설립하고 할 때 초기 투자자가 또 피터 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을 보면 다 피터 틸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군수 스타트업, 군수 유니콘 기업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이 지금 기업 가치가 40조가 넘어가거든요. 엔드릴이라는 회사입니다. 엔드릴 인더스트리. 우크라이나 전이나 이런 데서 드론이 맹위를 떨쳤죠. 그때 팔란티어의 AI 군사 고담 그 플랫폼에 물려서 돌아가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드론이 바로 엔드릴이 개발한 드론입니다. 엔드릴의 초기 투자자, 지금까지 여러 번 투자자, 거의 재무적 투자자로서는 가장 큰 서포트를 해줬던 펀드가 파운더스 펀드고요. 파운더스 펀드의 대주주이다 창업자가 피터 틸이고요. 그리고 엔드릴이 너무 잘 될 걸 자기는 뻔히 알기 때문에 엔드릴의 초기 투자에 개인 투자를 룸을 줬어요. 그 개인 투자자가 JD 벤스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는 뭐까지 봤냐면 국방부 차관에 임명할 사람을 너무 좀 노골적으로 엔드릴의 공동 창업자를 여기다가 지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나?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지명하려고 하다가 너무 좀 원성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행정부의 입김이 강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권 오면서 정계에 장관, 차관, 보좌관 이런 중요 직책의 경제계 인사들, 기업에서 많이 오셨는데 미국은 완전히 기업가들 판이죠.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 누구냐면 샘 알트만이 설립한 스펙하고 합병했던 에너지 회사가 오클로라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가 소형원전 3대장 중에 하나인데 샘 알트만은 아시다시피 오픈 AI에 지분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옆에 원전 하나씩 모듈로 끼워 넣겠다 이런 생각하고 오클로를 스펙으로 합병하면서 그 스펙 회사 이름이 알트만 코퍼레이션이었어요. 내 회사다. 네. 그래서 오클로가 샘 알트만 어떻게 보면 그 계열에 있는 거죠. 근데 오클로의 전직 또 C레벨이 임원이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에요. 저는 제 영상에서 올 연초에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일부 또 분들은 오클로를 또 매수하셔서 지금 한 5배, 6배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결탁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산업계가 지배하는 정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 지금 천조국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1920년대에 산업 자본주의가 정말 극에 달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는 포드주의 이래가지고 막 대량 생산에 흥분에 젖어 있었던 그 시절과 비교할 만큼 이제는 초지능의 흥분에 달려가는 거예요. 1849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금광이 발견됐죠. 그때는 기차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철도가. 20년 사이에 철도가 생깁니다. 그냥 모세혈관처럼 쫙 생겨요. 수많은 철도들이 쓸모 없어지게 됐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국가, 그리고 철도 국가, 통신 국가,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 금광이 세계 최대의 금 생산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할 때 금광 터진 것처럼 와, 초지능이다, 달리자, 이럴 때 미국의 모드는 뭐냐? 무지성 모드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한 사람만의 어떤 의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관성의 법칙. 미국은 원래 이랬습니다. 미국이 평화와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 건 극최근이에요. 소련 붕괴되고 짧은 시간이고 20년대, 1920년대, 1800년대 중반 잔인무도했어요. 그런 고립주의적이면서 이기적이고 상당히 공격적이고 좀 때로는 파괴적인 패권 국가의 찐맛을
앞으로 계속 더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건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헤게모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회를 잡을 것이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팔란티어의 적정 주가가 그럼 아직도 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기가, 팔란티어의 지금 PER이 워낙 높거든요. 몇백 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주식 중에 하나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론으로는 절대로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정부나 뭐 최근엔 프랑스랑도 계약을 했어요. 고객이 보면은 화려합니다. 에어버스, 뭐 삼성전자, 현대조선, 뭐 다 엄청난 기업들하고 수천억대 계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액이 거의 매년 2배가 되고, 이익도 수십 %, 거의 2배가 되고,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주관의 영역이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절대로 안 사겠죠. 한 주도 안 사겠죠. 예, 비싸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합리화가 되기가, 막말로 이익을 900년 동안 모아야지 주가가 합리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쵸? 1000년 동안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3년 동안 매년 2배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2배. 8배가 되는 거죠. 8배 되면은 PER은 떨어지겠죠. 8분의 1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각자의 판단이지만,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 한 주를 사세요. 한 주를 사고 그 날짜 대비 어떻게 됐는지를 학습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전략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나라 주식, 미국 주식, 세계 패권 경쟁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 테슬라는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팔란티어는 의외로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기 위해서라도 팔란티어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팔란티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세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데이터를 모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전통적인 제조 공장에 가면 모든 게 사람이 합니다. 기계 앞에 사람이 붙어 있고, 근데 기계 앞에 붙어 있는 그 전문가분이 CFO 밑에서 일하는 재무팀장하고 소통을 잘 안 해요. 이분들이 서로 정치적 알력 관계가 되게 커요. 재무부서에서는 비용을 줄이라고 하죠. 너 한 번이라도 실수해봐, 이렇게 째려보거든요. 그러면 공장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제품 수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원료가. 원료 좀 넉넉하게 해줘. 그러면 저쪽에서 원료 수급 담당하시는 분은 자기 역할이 뭐예요? 너무 남아도 안 되고 딱 그만큼 있어야 돼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넉넉하게 하는 것도 자기 한테는 불리한 거야. 다 달라요. 이 서플라이 체인 구매 담당하는 분하고 생산 담당하는 분하고 재무 담당하는 분하고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예요. 팔란티어의 핵심 뭐냐면, 이 현장에 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소통 안 되는 것들을 뻥 뚫어주는 거예요. AI 소화제다 보시면 돼요. 너무 직관적인가? 뻥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고급스러운 말로 데이터 스트림라인, 데이터를 그냥 고속도로를 뚫어준다. 이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컨설턴트가 아무 들어간들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 기밀을 닦아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AI가 붙는 순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이 AI 플랫폼을 깔기로 했으니까 빨리 데이터 다 물려주세요. 그러면 구매부서에서도 알았어요. 빨리 이거 연동해 드릴게요. 생산부서에서도 오늘 생산량에 대해서 연동해 드릴게요. 기계마다 다 데이터 나오는데 그거 취합해서 여기 물려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재무부서에서는 이렇게 몰린 게 물려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기존에 있던 ERP 시스템에 연동하는 순간, 와, 어메이징. 10분 단위로 알 수 있어요. 와, 저기 재고가 남겠네, 부족하겠네, 제품 3번, 8번, 24번이 없으면 기계 우리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기계 납품 일주일 늦게 할 때마다 몇 억씩 손해보는데 이거 손해 안 보겠네. 이거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부족한 제품을, 원재료를 2배, 3배 비싸게라도 대만에서 사와야겠네.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맨날 이거에서 뭐 네가 잘났니 뭐가 잘났니, 이게 대부분 월간 회의하면 이러면서 머리 잡고 막 회장님 앞에서 싸우다가 그만해 하고 나서 정해주고, 이게 경영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장 생산 시스템을 궁극엔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카이스트 공대 나오고 막
진짜 최고의 MIT AI 공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모 쓰고 현장에 들어가서 2달을 밤을 새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팔란티어는 그거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이걸 공장에서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안전모가 아니라 이제 군인 모자 쓰고 방탄조끼 메고 테러범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장갑차에 노트북 들고 가서 드론이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아군한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군수물자가 부족하면 그 추위에 덜덜 떨다가 담요 없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AI를 개발하던 분들이 제조 현장으로 오니까 껌이죠. 안전, 구매 이런 거 이 정도는 군대에서 하던 거에 비하면 쉬워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전방 배치 엔지니어가 진짜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끝까지 가서 기존의 막 데이터 회사들 보면은 그냥 알아서 갖다 쓰세요라고 하고 못 쓰는 건 자기네 탓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고객들한테. 근데 여기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가 직접 가서 전투적으로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전방 배치 엔지니어를 그동안 20년 동안 쌓인 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노하우.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 이 전방 배치 엔지니어인데 이거 앞에다 AI를 붙여요. 이 전방 배치 엔지니어도 이제 AI화 하겠다. 와, 이러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도입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들 보면 햄버거 프랜차이즈, 금융사, 온갖 곳에 이게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조심스럽게 미국이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팔란티어를 물리면 효율적으로 되잖아요. 팔란티어를 물려놓고 거기에 휴머노이드가 붙으면 이왕의 데이터로 다 디지털 트윈으로 이 공장이 데이터로 다 가동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던 숙련된 노동자들의 숙련된 노하우가 휴머노이드한테 탑재가 되면서 계속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여기는 은퇴도 없고 중간에 쉬지도 않아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전력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요즘 그렇게 산업이 핫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 그 팔란티어를 도입한 기업과 아닌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팔란티어가 사실은 고객을 설득하는 거는 거의 협박에 가까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쟁자가 A, B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 있어요. 삼성전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 쓰면은 하이닉스를 재무적으로 이길 수 있다. 내 걸 안 써? 난 하이닉스로 갈 거야. 지금 에어버스가 쓰고 있죠. 그렇겠죠. 보잉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는 철저한 완벽한 보안이 다 돼. 그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너네들의 폐쇄망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라 우리는 애초에 짜주고 설계만 하는 거지 이 AI는 난 몰라 이렇게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계속 우리가 사실 카카오톡을 쓰면서 아무도 이걸 안 볼 거야 라고 하지만 검찰 조사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초기 투자자가 CIA였잖아요. 팔란티어가. 그러니까 이건 태생 자체가 그 미국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동인도 회사스럽다라는 거죠. 이제 좀 약간 감이 오실 텐데 그만큼 이 회사가 지니는 의미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불과 3년 전만 해도 데이터를 모아놓고 전방 배치 엔지니어들이 막 몸으로 갈아 넣으면서 만들었던 그 데이터 플랫폼이었어요. 최근 3년 동안 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졌냐? 사실 오픈 AI 덕분이에요. LLM이 거대 언어 모델이 엄청나게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팔란티어가 만들어 놓은 이 제조 데이터 플랫폼이 완전히 날개를 단 거죠. 우주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10배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매출하고 이익이 완전 수직 상승하는 거거든요. 내년 말 돼서 스타게이트 돌아가고 초지능이 등장하고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백조 투자 안 됐는데도 지금 너무 좋은데 내년 후년 되면은 지금보다 20배, 40배, 50배 더 좋을 거거든요. 챗GPT가 하는 행동들이 진짜 사람 분간이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박사학위 20명을 내가 항상 끌고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때 가면 팔란티어는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주는 효용은 공장에 있으니까. 공장에 이미 깔아놨고 노하우를 기름때 묻혀가면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얹어지는 거죠. 이 초지능의 가치가. 그래서 저는 요즘 강조하는 거는 한국이 거대 언어 모델은 못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한국판 엔비디아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다 납품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팔란티어한테 이거 털리면 안 된다는. 팔란티어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다 침투해서 거기에 막 우리 더 좋은 ERP 쓰는 것처럼 다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대한민국의 노하우는 어디 있어요? 다 털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짜 5년 후에 갑자기 팔란티어가 이제 알겠어. 돌변하면 어떡해요. 미국은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패권 국가라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제조, 노하우, 데이터 안보를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K 팔란티어를 게릴라전식으로
정말 우리가 팔란티어 같은 거대한 플랫폼을 지금 와서 20년에 거쳐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은 작은 성공을 스몰 석세스 작은 성공을 되게 이어가는 걸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못 만들었지만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가장 잘 팔리는 폰은 갤럭시 폰이었고 가장 럭셔리하고 가장 좋은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판 팔란티어를 각각 버티컬한 각 영역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K-아이언도 지구 방위대를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는 우리가 지킨다. 약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 팔란티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게 될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제조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조선업 너무 좋고 방산 뭐 주가 난리 났죠. 뭐 행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반도체 지금 앞으로 저는 좋아질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반도체 보세요. 미국의 1조 달러 그러니까 1000몇백조 앞으로 2000조 넘는 자금들이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데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 뭡니까? 그냥 껍데기 있고 땅 있고 그 위에 반도체를 쌓는 거예요. 그럼 그 적층하는 HBM 16단, 20단 이렇게 쌓는 기술 우리나라랑 대만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는 일단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첨단 제조에다가 조선이면 조선, 방산이면 방산 여기에다가 AI와 로봇과 휴머노이드 그리고 드론과 이런 미래적인 혁신 기술들을 계속 더 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니까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사실 현대차는 되게 잘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세계적인 진짜 로봇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인수했을 때 이거 뭐 생뚱맞지? 이렇게 저거 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 기가팩토리 이렇게 쌍으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은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자동화된 팩토리가 하나의 제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래요. 테슬라가 몇 대 팔렸습니다를 홍보하지 않아요. 기가팩토리가 올해는 몇 군데입니다. 전 세계에. 이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기가팩토리의 생산성, 효율성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를 어필해요. 이게 스펙이 좋고요. 차가 너무 잘 나가고 이렇지 않아요. 기가팩토리가 상품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어떻게 보면 첨단 제조기업들이 빠르게 이런 로봇과 드론, AI 이게 결국 하나거든요. 제조 현장에 잘 녹여내면 아무리 팔란티어가 오더라도 일단은 공장문을 열어야지 일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공장문을 열어줄 필요 없이 팔란티어에 있는 솔루션 우리 다 이미 자체적으로 있는데요. 한국의 스타트업들, 뭐 로봇 스타트업들 이런 데들하고 요즘 그런 중견기업, 대기업이 스타트업하고 함께 하는 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함께 협력하는 그 프로젝트. 그걸 중기부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훨씬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 좋은 제도고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저변이 피지컬 AI, K-팔란티어를 육성하는 분야에다가 훨씬 더 집중적으로 많이 되면 이게 이쪽 분야를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들도 유니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학습의 어떤 경험들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대규모 공장에 다 인풋이 되는 거죠. 다 우리가 내재화가 가능하죠. 내재화가 됐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동남아, 일본 가면 됩니다. 미국에서 하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팔란티어도 막 동아시아에 있어서 이렇게 막 중견기업까지 아직 못 갔어요. 하느라 바쁘니까 들어오는 것도 지금 일 내쳐내기 힘들 정도로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빠르게 해가지고 동아시아 아니면 동남아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빼고 우리가 팔란티어스러운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면 거꾸로 인당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들과 대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국내에서 좀 이렇게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의 좀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재작년에 아주 극초기에 투자했던 도축 로봇 회사가 있어요. 돼지의 목을 자르고 반으로 절개하고 내장을 드러내고 그런 일 MZ분들에게 연봉 6천만 원 줄 테니까 그거 해주세요가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야근을 하면 이제 호러 무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동남아나 이렇게 좀 그 외국인 노동자 분들께서 몇 개월 하다 가고 하니까 이 숙련공들이 또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로봇과 AI 그래서 이 로보스라는 이 로봇 회사가 사실 30대 중반의 창업가 분들이 창업한 거예요. 그런데 표방하고 있는 게 도축업계의 팔란티어가 되겠다. 도축업계의 기가팩토리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할 때 당시 기업 가치가 한 3, 40억 정도 됐는데 지금 1000억 가치가 됐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300억까지 가고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농협에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이런 것들은 10년, 20년 엄청나게 일관성 있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유니콘, 잠재 유니콘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잘 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벤처 캐피탈들이 적절하게 자금 지원해주고 저희는 이제 해외 많이 모시고 다니거든요. 동남아, 뭐 독일, 이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로 지금은 이제 돼지 잡는 도축 로봇에서 소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매출이 몇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 가능했냐? 결론 하나예요. 인당 삼겹살 소비액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삼겹살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돼지 도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생산성이 엄청 좋아야 되고 목살 잘못 도려내면 난리 나요. 네. 목살 1kg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축 로봇이 해야 되는 정교한 작업이 요구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국방 다 세계 최고잖아요. 세계 최고의 제조가 있어야만 제조에 AI를 붙였을 때 부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돼지를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 AI 도축 로봇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분 찾아보면 이런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세부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도축 로봇의 세계 1등 강자는 유럽에 있어요. 모렐 몇 군데 있어요. 기업 가치가 막 몇 조가 돼요. 우리나라의 도축 로봇이 잘 되잖아요. 순위가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시장은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꿈꾸면서 한국의 유니콘들이 세계로 나가고 예, 그 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한국의 제조 기반이 단단했기 때문이고 정부와 대기업들이 함께 협력을 해줬기 때문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보스라는 회사의 창업자랑 공동 창업자들 몇 분 계시는데 다 현대, 두산, 삼성전자 이런 데서 과장급, 대리 과장급 있잖아요. 딱 한창 이제 물 올라오는 에너지가 뿜뿜할 때 근데 겪어봤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빡세게 한번 굴러봤어요. 이게 탁탁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의 어떤 대기업의 되게 타이트한 관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데는 되게 좋은 어떤 역량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되게 암울하게 걱정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집값도 걱정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매우 낙관합니다. 반도체 잘 팔리고 조선 잘 팔리고 방산 잘 팔리고 해서 우리나라 GDP 올라가면 그냥 전반적으로 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인당 GDP가 올라가고 생산성이 좋은 나라, 생산 효율이 좋은 나라가 되고 그걸 AI, 로봇, 드론 다 활용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AI가 생각보다 훨씬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좀 우려되는 것이 AI가 발전할수록 인간과 개인들의 영역은 조금씩 대체되면서 대량 실업이 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들은 좀 앞으로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존재론적 질문이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지능의 등장에 의해서 마치 산업혁명 때 이제 농업 종사 인구가 한 90%가 넘었어요. 산업혁명 본격화되기 전에. 근데 지금 농업 종사 인구가 뭐 얼마 안 되죠.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다 먹고 살잖아요. 오히려 남아서 막 비만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직, 저는 사무직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가장 나중에 대체될 것 같은 AI 개발자들이 지금 제일 빨리 대체되고 있잖아요. AI로. 근데 사무직, 전문직, 법률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신규 채용이 올해 내년 이건 당장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5년 안에 되게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코앞과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과 제도의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앞으로 진짜 수십억 명이 실업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AI, 인공지능, 뭐 로봇세, 인공지능세를 거둬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앞으로 점점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많아질 것 같고 이 시대의 막시즘은 약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AI 빅테크들이요 돈 더 내놔라 이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만 세금에 의존하는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평생의 직업을 가져야 돼요.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창업자가 되거나 투자가가 되거나 셋 중에 하나. 저는 이 이야기를 2016년도에 제 책에 썼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코끼리 사기라는 책에서 앞으로 미래의
직업은 이 세 개로 귀결될 거고,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고 있다. 창업자이면서 투자가이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스토리텔러고.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살려고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에 계속 기록을 남기고, 비록 뭐 많은 분들이 열광해 주진 않지만 계속 내 기록을 남겨요. 왜냐하면 나의 남겨진 기록들이 언젠가 또 융합돼서 가치로 만들어지고, 최소한 나의 흔적들은 나한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라는 것도 왜 해야 되냐. 나는 공무원이니까, 뭐 난 학교 교사니까 상관없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12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퇴직 이후의 삶이 훨씬 길 수 있어요. 30대 초반 이때 돼서 막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50대 후반, 60대, 뭐 60대 초반까지 하시는 분도 요즘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기간보다 놀아야 되는 기간이 더 길어요. 훨씬 길어요. 어떡할 거예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몰리게 돼 있어요. 네. 은퇴 자금이든 뭘 하든.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투자하기 시작한다? 감 없어요. 미리 그 감을 익혀야 되고, 노하우, 이런 시행착오를 어렸을 때 적은 시드로 할수록 깨져도 덜 아파요. 시행착오도 해봐야 돼요. 저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미수도 땡기고 뭐 이렇게 레버리지 다 해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편안함, 오랫동안 3년, 5년 지켜볼 수 있는 회사 투자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자. 그러면서 결국 귀결된 건 약간 워렌 버핏스러운 장기 투자를 해서 이젠 좀 되게 재미없는 얘기만 하는데, 자기만의 편안함을 찾으려면 3년, 5년, 7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지능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은 AI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AI로 인해서 증강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려면 AI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창업자이자 투자가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되려면 역설적으로 종이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책을 읽어야 나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이 생겨요. 쇼츠만 맨날 보잖아요. 진짜로 이 뇌과학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안 하게 돼요. 수동적이게 되고 15초 단위, 10초 단위로 주어지는 정보에 쾌감만 느끼고 끝나요. 그러면 AI에 내가 수능적이고 종속적인 존재가 돼서 설국욕차 끝칸에 가서 바퀴벌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어디가 나왔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든 잘했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지금 30대든 40대든 50대든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 거예요. 저는 사실 취직하고 30세 이후에 읽은 책이 그 전에 읽은 책보다 훨씬 많고요. 지금 4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30대에 읽은 책의 총량보다 40대에 읽은 책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올해 책을 읽는 시간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을 읽는 거는 거의 고시생처럼 읽어요. 밑줄 그으면서 내가 내 머릿속에 인풋이 안 되면 포스트잇에 쓰고요. 계속 도파민이 없는 방향으로 나의 뇌 구조를 바꿔요. 그래야 AI한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AI가 원하는 질문은 AI스러운 질문을 하면 안 좋아요. 인문학적인 질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했을 때 AI가 정말 풍성한 답변을 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저희 그록한테 요즘에 칭찬받아요. 제가 되게 복잡한 질문을 막 인문학과 경제학과 심리학이 복합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기 칭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군요. 근데 되게 단순한 질문 하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거죠. 이러면서 편하게 답줘요. AI 입장에서 내가 흥미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도적으로 이 AI 툴들을 활용하게 되고, 인간은 이제는 분석하거나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퀘스천이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왜냐하면 툴은 널렸으니까. 챗GPT나 그록 앞으로 10배, 20배 좋아질 거잖아요. 얘한테 인풋을 주는 나의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엄청난 답변을 얻잖아요. 그 답변을 융합을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100번 하잖아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제가 쓴 것도 있고 그록이 쓴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록하고 막 대화하듯이 한 내용을 그냥 다 올려버려요. 근데 뭐 누가 보든 말든 제가 봐요. 근데 그래도 뭐 합치면 몇만 명이 보는데, 근데 누가 보든 말든 내가 그걸 인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 더 심화되는 질문의 깊이를 이어가고, 그러면은 이 시대가 훨씬 잘 보여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분석을 하려면 제 밑에 연봉 5천만 원 주는 사람을 20명을 거느려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 내면 정말 최고의 퀄리티의 분석을 얻을 수 있고, 이 분석에 근거해서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말 천국같이 행복한 이 초지능 시대가 나에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나의 투자의 노하우를 막 공유를 했더니 또 그걸로 인해서 유튜브에서 수익도 나오고 블로그에서 수익도 나오고 현금 흐름이 막 10가지게 돼. 이런 분들 요즘 많아요. 쇼츠 막 자동 생성하고 자기는 키워드만 던져주고 막 AI로 생성된 컨텐츠가 돈을 벌고 그래서 현금 흐름을 계속 늘려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시고 나는 40대니까 50대니까 60대니까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대 분도 3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해야 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는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초지능의 파도에 올라타시고 그러려면은 이 초지능을 잘 활용할 준비를 오늘부터 당장 하셔야 돼요. 제가 들으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절망감을 좀 느낄 수 있다고 느껴졌는 게 노후가 되면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적응하려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의외로 좀 절망감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파이어예요. 왜 은퇴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직도 여러 번 하고 창업도 하고 뭐 제 시간을 제가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놀려면 놀 수도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놀아보세요. 팍팍 늙어요. 할 일이 없는 내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금방 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올해까지 열심히 일했을까요? 90대까지. 그 자체가 세상의 어떤 호기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걸로 인한 짜릿한 성취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행복감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고스톱 쳐서 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할머니들 고스톱 치면은 덜 늙는다고 하잖아요. 일을 해서 얻는 그 즐거움을 꾸준히.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막 숨막히게 힘든 거 이게 아니라 투자 공부나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팅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은 짬짬이 계속하면 계속 나만의 걸로 쌓이거든요. 나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린아이가 해변가에 나가서 그냥 막 그 모래 가지고 장난하면서 그냥 순수한 호기심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대한 순전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같이 재밌는 시기가 없어요. 와, 이거는 일주일마다 바뀌네. 근데 거기에 내가 이 변화를 주변의 다른 친구들보다 동료들보다 이걸 좀 더 빠르게 간파하고 이거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탁탁 하나씩 맞아요. 희열이 느껴져요. 그래서 강권 드리는 거는 네이버 뉴스보다는 가급적이면 미국 언론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엄청 애독자고 스타트업들 유니콘에 대한 건 디인포메이션이라는 이런 것들 뭐 많습니다. 되게 미국의 매체들의 좀 특징은 뭐냐면 한 분야를 깊이 파요. 그래서 엄청 전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뉴스의 행간에 많은 인사이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일례로 드리면 과거에 코로나 상황에서 막 이제 돈이 유동성이 많아져서 테슬라미 생겼잖아요. 막 테슬라 주가가 1년 동안 몇배가 올랐어요. 그때 요즘 뭐 오르는 것처럼 그때 올랐었는데 그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랬어요.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마치 영국에서 산업혁명 초기 때 자전거 버블이 있었어요. 그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자전거가 큰 바퀴 작은 바퀴로 갈 때가 있었어요. 위험했어요. 근데 바퀴가 앞바퀴 뒷바퀴 똑같이 가려면 이 기어와 체인과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때 철강산업과 함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자전거 대중화가 갑자기 팍 폭발적으로 늘었었어요. 바이시클 코퍼레이션 막 이름만 붙이면은 막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안 된다. 폭락도 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자전거 보급이 현저히 증가해서 인류 발달에 도움이 됐고 자전거 보급이 늘어나서 또 좋았던 게 뭐냐 무분별하게 만들었던 특허들 있잖아요. 이 특허들이 상당수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에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로운 버블이었다. 이런 기사를 우린 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 뉴스에서 그런 기사 쓰면 헤드라인에 걸어주질 않아요. 야, 시간이 남냐? 너 이거 왜? 시키지도 않은 거 왜? 그런데 미국은 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언론사들이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뭐 기고문 쓰는 칼럼니스트도 막 전직 구글 CEO 막 이런 에릭 슈미트 이런 분들이 칼럼 쓰거든요. 깜짝 놀래요. 뭐 구글의 미래 막 에릭 슈미트가 썼어요.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볼맛이 나요. 그리고 영어도 고급지게 늘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영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역사를 빗대어서 그럼 이게
월가가 승리하는 이유는 걔네들이 뭐 승량이고 뭐 거대 자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뭐 다 오픈되어 있는데 인사이트가 깊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월가의 심장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면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느끼면 된다. 근데 상당히 많은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딱히 관심이 없고 맨날 한국 뉴스만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번 정제돼서 한번 필터링 된 것들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미국에 앉아 있는 것처럼 미국 매체들한테 좀 관심 많이 가지시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이 시대를 읽는 어떤 통찰이 생기는 데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AI 버블 붕괴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것도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이 AI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언젠가 오겠죠. 언제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걸 롱이라고 해요. 파는 걸 숏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 상승은 길어요. 하락은 짧아요. 근데 이번에 파도는 닷컴 버블 플러스 리만 브라더스.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는 부채 버블, 닷컴 버블은 산업 섹터 버블이거든요. 섹터 버블은 아까 말한 자전거 버블처럼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버블, 부채 버블은 되게 흉폭한 버블이에요. 이게 좀 합쳐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파고가 엄청 클 것 같다라는 거고 파고가 큰 만큼 길게 갈 수도 있겠죠. 상승이.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건 좀 제가 볼 땐 초보적인 것 같아요. 달라요. 왜냐하면 닷컴 때는 매출과 이익이 안 나왔어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 2등, 3등 막 빅테크들이 매출과 이익이 단단하게 늘면서 정부 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호주머니 돈으로 30조, 50조, 100조를 투자해요.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돈을 모아도 10조가 안 되는데 그게 합치니까 1000조가 넘잖아요. 지금 올해 말도 안 되게 되는데 이거 욕할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이잖아요. 벌어서 쓴 돈이잖아요. 그리고 원래가 걔네들이 100조씩 투자하던 사람들이에요. 3년치를 땡겨서 투자할 뿐이지 원래도 30조, 50조 마이크로소프트 뭐 반기에 뭐 몇십조 투자합니다. 이건 뭐 과거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버블을 논하기에는 지금 엄청난 투자금이 AI로 몰리는 건 맞는데 이거는 버블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중국 때문에 가속을 하는 측면이 더 큰 것 같아요. 딥시크 쫓아오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사실은 좀 더 천천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빅테크 이제 타이탄들에게 절박함과 긴박함을 주는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마도 닷컴 버블하고 다르네 하면서 다시 또 기대감이 가고 하다가 진정한 버블은 언제 오냐. 버블일 리 없어 라는 게 팽배하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어떤 버블의 초기 단계 아직은 본격화되고 이런 것 같진 않다. 근데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은 있겠죠. 예, 조정은 있는데 거대한 버블이 터지기에는 아직도 금리 인하가 몇 번이 남았어요. 미국이 하겠다는 금리 인하를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 바뀌고 나서는 뭐 유동성을 더 하늘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더 풀겠죠. 예, 그래서 내년 연말 정도에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버블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건 자산 인플레, 모든 것의 랠리에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더 두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매출과 이익 하나도 없는 기대감으로 풍만한 회사에만 올인을 하시면 되게 힘들어질 거고요. 적절하게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4-4-2 전략을 하시든 3-3 뭐 이렇게 전략을 하시든 잘 배분을 해서 공격수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얼마 안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오클로 같은 데는 매출이 안 나와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신약 개발 회사 못지않게 위험한 종목입니다. 많은 비중으로 담으면 힘들어요. 팔란티어 공격형 미드필더겠죠. 매출액과 이익이 나오는데 그냥 PER이 미친 듯이 높아요. 예. 근데 옛날에 뭐 테슬라도 그랬어요. 지금은 테슬라가 좀 미드필더급이죠. 엔비디아는 사실 CDM이라고 하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건 다 이제 수비수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균형 잡히게 하시면은 크게 다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난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러면 S&P 500 지수, 뭐 스파이, QQQ 이런 거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인버스 하지 마시고 그냥 지수 ETF 그것도 뭐 희한하게 막 꼬여 있는 거 말고요. 뭐 섹터 포커스 막 이런 거 수수료만 넣고 힘들어지니까 그건 워렌 버핏이 하라는 거니까 그냥 미국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분산으로 뭐 2달에 한 번씩 얼마씩 사겠다 이러면은 최소한 그 소외되진 않고 또 분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투자 자문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투자는 다 각자의 개인의
판단인데 진짜 사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을 언제 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투자의 가설과 검증,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실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답 노트를 적어야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듯이 과학자가 실험하듯이 그렇게 하시고, 요런 방법론이 피터 린치, 워렌 버핏 자서전과 책을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투자의 현인들이 접근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이걸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고 주가를 보지 말고 가치를 음미하고, 그 가치와 주가가 많이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지금은 상승기니까 너무 공격적일 필요는 없어요. 좀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한 주, 두 주 사보고 느끼면서 본인의 감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AI 패권 경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AI 패권 경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 중국이 관건이죠. 중국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은, 사실 유럽은 지금 가장 위험이 많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가 하락하고 혁신과 모든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힘들어지고 있죠. 일본과 한국은 약간 미국에 좀 의지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글로벌 강대국 중에서 중국만 미국하고 싸우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뭐 중국이 먼저 멱살 잡고 있으니까 히토류 이러면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 중국은 발길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정권이 지금 우격다짐으로 정권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생성되는 그런 압력들, 부담감들, 정치적인 불안감들을 외부와 강하게 싸우면서, 마치 임진왜란이 일본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온 것처럼, 희생양 티오리라고 하는데 내부의 불안함을 나가서 이제 받아치면서 애국을 결속하는 그런 거죠. 네, 중국이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 근데 미국은 또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스 카프 같은 사람이 기술적 공화국, 그런 미국은 기술 혁신으로 패권을 잡아야 된다. 그럼 이게 서로 극단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극단의 서로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다음 전장은 가능성 높게 우주가 경쟁의 전장이 되지 않을까. 화성까지는 아니고 적에도 위성의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예, 지상 기지국이 의미 없어지고 자율주행이 가고 다 하려면 이 지구적인 측면에서의 적에도 위성을 누가 장악하느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 시장 점유율 80% 일론 머스크거든요. 중국의 경쟁 상대는 일론 머스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궤도 위성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우주 연구 개발에 엄청나게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골든돔을 한다고 하죠. 골든돔 이 방어 체계에 필요한 게 저궤도 위성 10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스페이스X와 협력을 하든 뭐 아니든 간에 미국은 어쨌든 우주 방어 시스템, 그리고 그러면 사실 원자 폭탄이나 핵 무기는 쓸 수 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통신망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를 앞으로 좀 유심히 보시면, 이제는 패권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통신에서의 패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론 머스크가 나 스타링크 끊어버릴 거야 이러잖아요. 외교적인 압박은 그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죠.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는 법도 없거든요. 무법천지예요. 항상 법이 없는 곳에 혁신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부 금광 개발할 때도 막 총 들고 가가지고 깃발 꽂는 사람이 자기 땅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주가 와일드 웨스트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 달 탐사 가는데, 이제는 달 탐사가 뭐 옛날에 구소련 경쟁할 때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헬륨3 채취해 오면 그걸로 핵융합 돌리는 거고,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10년, 20년, 30년 언제 될지 몰라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정답을 우리가 발견 안 하고 초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저명한 노벨 물리학 박사님도 그거를 확언할 수 없어요. 저 콜로서스 데이터 센터에서 갑자기 뭐가 나왔는데 이게 된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초지능에 열광하겠죠. 저는 뭐 조금 핀트가 나갔지만 초지능발 막시즘, 초지능을 숭배하는 종교도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런 거죠. 뭐 초지능이 원래 우주에 있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다. 그분의 뜻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SF에 나오는 그런 허무맹랑한 스토리들이 많이 가까워졌다. 근데 사실 저도 40대 후반이라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 뭐 보면은 말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뭐 하늘은 나는 자동차, 손목 시계, 뭐 전화기 이런 거 다 안 될 것처럼 생각됐거든요. 다 지금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할 5년, 10년의 미래가 인류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겪었던 변화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국, 중국의 패권은 정말 미친 듯이 격화될 것이다. 대만의 자산을 워렌 버핏이 다 팔았잖아요.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고 되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제 오늘의 말씀 좀 요약해 주시면서 마무리 인사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이 초지능 시대에 정말 퀀텀 점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조급해요. AI가 좋아할 만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좋은 질문을 빨리 던지죠. 이거 된 거야 만 거야. 맨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촉하잖아요. AI는 즐겨요. 그러면 AI한테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나오는 결과물에 계속 불만스러워하고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깊은 호기심을 가진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극대화하면은 AI 시대에 정말 연봉 1000억인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 정말 실리콘밸리에 요즘 뭐 연봉 수백억 수천억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초지능을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가 미국의 혁신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아시아에서는 최소한 제일 잘 그 흐름을 타고 있다. 그 흐름에 올라타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개개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도파민에서 좀 멀리 하시고 종이책 깊이 보시고 생각한 거를 AI랑 대화를 하고 그록 챗GPT를 켜놓고 종이책을 읽으면 이 시대에 딱 맞는 인재로 성장한다. 예,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비티 인사이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냥 좀 담백한 투자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좋은 질문 던져주시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또 제가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던져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채널에 자주 나올게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